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고생하고 있는 김동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인입니다. 네, 목소리 미남 캐릭터 하나 확실하게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뉴스 리액터는 원래 김만건 박사님인데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손희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편안하고 좋은 스튜디오입니다. 예, 작고 소중한 저희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소스 코드부터 지하 벙커까지 흔적 지운 윤석열입니다. 네, 대통령실에 남아있는 게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홈페이지 자료도 삭제되었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이 기존 자료가 모두 사라진 탓에 정식 개편에 시간이 걸린다는 소식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이 기존 홈페이지 여러 데이터들을 삭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임시로 재단장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 구조에서 문구 좀 고치고 뭐 이미지 좀 고치고 일단은 유지 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려고 해도 이게 원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작을 새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수소문 중이다, 업무 방해다 이렇게 현재 대통령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과거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 청와대 핵심 설비 중 하나죠. 이 지하 벙커를 통째로 옮겨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용산 이전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용산에도 지하 벙커가 필요했고 또 주요 설비를 못 구하고 있으니 이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를 뜯어갔다라는 주장입니다. 벙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뜯어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설비들을 가져갔고 새 정부가 이제 청와대로 이전해서 새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에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은데 손희정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정말 악몽 같은 일이거든요. 꿈에 나올 일이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직장을 새로 구해서 그 직장에 갔는데 게다가 뭐 팀장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걸 책임져야 되고 아무도 나한테 일을 안 가르쳐주는 자리에 갔는데 컴퓨터를 열었더니 전임자가 싹 다 지우고 갔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너무 와닿네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거를 싹 다 지우고 갔을까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후임자 엿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원하지 않는 퇴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후임자도 망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엿먹고 후임 대통령도 엿먹어라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 명징한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일성이 6월 4일에 취임하고 아니 집무실에 갔는데 볼펜도 없더라. 이거 진짜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두 번째 엿먹으라 뿐만이 아니라면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 후임자가 내가 한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야 된다. 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다. 자료가 남아 있어서 내가 뭘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이제 철컹철컹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철컹철컹하는 운명은 막을 수 없지만 뭔가 좀 힘들게 한다든가 딜레이 시킨다든가 수사를 방해한다든가 화가 나 조명도 반짝거리고 저희가 종종 있는 일인데요. 손희정 선생님을 향한 환영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수사가 좀 지난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로 뻗팅기시는데 제발 안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청와대가 세종시로 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공약 10대 공약 중에 하나 하나가 세종시 이전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 얘기 계속 해왔지만 앞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죠. 개헌도 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도 봐야 되고 예산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5년 안에 다 끝내겠다라고 욕심을 내면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개헌 시도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있었던 거고 근데 그 개헌을 하려고 노력할 때 용어 하나 가지고도 극우들이 와가지고 막 시민들 토론하는데 들어눕고 그랬거든요. 성평등 안 된다. 그랬네요. 예. 성평등하면 학교에서 뭐 동성애를 가르칠 거다. 그거 가르칠 수 있는 거면 되게 좋겠는데요. 그렇게 못 가르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다음 정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국가지 대사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댓글창에 손센스에 응원한다라는 게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고정까지 하시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이래서 자리를 비면 안 된다. 놀라운 댓글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만권 박사님 휴가로 손희정 선생님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요. 오늘 김동인 기자도 네. 청와대 잠깐 갔다 왔죠? 네, 제가 하필이면 그 아침 시간에 조금 짬을 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9시에 맞추고 다녀와서 바로 업무를 재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줄이 한 400m 정도 예, 길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춘추관 쪽 입구를 열면서 이쪽으로도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들여보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그런 공간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역사적인 공간이니까 그런 호기심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된 것도 좀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관람을 위한 최적의 동선을 마련하고서 개방한 게 아니라 이 관람이 가능한 곳들에 그냥 문을 다 열어두고 사실상 이 관람을 시키는 분위기였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청와대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이죠. 지금은 어쨌든 그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 공간들이 가령 완전히 사라졌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민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업무 재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인 기자 워낙 공간에 관심이 많은데요. 빨리 선제적으로 취재를 가서 이런 제안까지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수사 거부하는 윤석열 다가오는 특검의 시간입니다. 네, 윤석열이 경찰이 2차 소환에도 결국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에게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이고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윤석열 본인과 또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초 이제 경찰은 내일 이 출석을 하라고 2차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안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한편 지금 파면당한 윤석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져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극우 집회 단골 손님인 전한길 전 강사가 최근 윤석열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땐 당선되자마자 바이든이 전화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길 씨가 전했는데 지금 극우 음모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음모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미국 언론 쪽, 그러니까 외신에서 나오는 보도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뭐 로이터 통신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극우 음모론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이제 외신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기름을 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결국에는 특검의 시간이 지금으로선 중요한데 특검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는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검 이야기는 이따 2부에 나오는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권영국 변호사와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문화평론으로 유명하신 우리 손희정 선생님한테는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저 너무 오랫동안 저 사람 얼굴을 피해왔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눈앞에 너무 윤석열 전 대통령 얼굴을 띄우셔가지고 이 얘기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때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하자면 뭐 중세 때에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아니면 신이 그러하였음에 내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80년대 말까지는 말하자면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돈 가진 사람들, 힘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해서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했다면 공산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사라진 거죠. 모든 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고 네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가 열렸고 근데 그걸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시장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건데요. 이 좀 우리가 반성적으로 봐야 될 건 이 음모론이 힘을 가지기 시작한 게 말하자면 진보 진영부터였다. 그래서 일부 뭐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음모론 터트리고 예. 아닌 말구식으로 가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막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극우 세기간까지 음모론이 스며들지 않았나. 근데 지금 극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스피커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돼, 구속 안 돼, 뭐 죄 없어라고 했는데 탄핵되고 구속됐다 풀려나고 막 이런 애들이 반복되니까 이거를 안 믿어버리면 너무 이제 세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들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좀 고민하게 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모든 사단을 딱 하나를 찝자면 음모론으로 돈 버는 사람들 돈 못 벌게 해야 된다. 예. 수익 구조 끊어야 되고 책임지게 해야 된다. 그런 플랫폼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 정치적인 현상을 해석해 주시니까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되게 수동적으로 음모론에 빠져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음모론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시각도 있다라는 게 좀 재밌네요. 그러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끊어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독한입 홍준표 우왕좌왕 국민의힘입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본인의 어떤 프로필 옆에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딱 달고 계시는 홍준표 그런가요? 전 시장이 오늘 두 차례 독한 메시지를 내놓아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 또 한국 보수 집단을 병들게 한 틀튜브들도 언젠가 철퇴를 맞을 거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쏟아냈는데 국민의힘 바깥에서 이렇게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인사들은 이준석과 홍준표가 함께 신당을 차릴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설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된 말을 좀 내뱉어놨어요. 전혀 검토한 바 없는 내용이다라고 부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경기지사 출마설도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저주의 지금 당사자인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을 했는데 또 오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돌연 오후에 의원총회가 취소되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라면서 취소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달라는 호소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틀튜브 대표 주자가 홍카콜라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상당한 수익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거울 치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서 이번 대선에서 리뷰해볼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가장 잘 해석해 주실 분 중에 하나가 손희정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30 소위 말하는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홍준표, 이준석이 움직임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니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는 대구시장 맞나요? 워낙 전 대구시장, 이것저것 전 하셔가지고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 그렇죠. 네, 다양한 커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셨다는데 왜 저렇게 SNS 정치를 계속 하시는가? 저는 정치인들한테 SNS를 정말 뺏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네, 질문하시는 중에 말을 끊어주시는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 2030 남성 표심, 2030 사실 여성 표심까지 같이 좀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선의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는 진짜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게 되긴 하더라고요. 손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지지를 합쳐서 77% 정도 나왔나요? 74% 제가 숫자에 20대 좀 약해서 남성. 그래서 그거랑 근데 20대 여성들이 권영국 후보를 5.9% 지지한 것의 그 격차를 보는 것이 좀 약간 두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세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는 거 되게 정치적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김문수, 이준석을 지지하는 20대 남성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직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 온라인에 남초 커뮤니티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협중 정서에 네. 안티페미니즘 그리고 공정을 변명으로 삼아서 말하자면 더 많은 걸 우리가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준석과 김문수를 찍는 사람들이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폭력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폭력들이 20, 30대 청년 여성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줬었던 것이 이준석 당시 후보가 3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성희롱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이것은 그냥 옮긴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해버렸던 그 장면이 되게 상징적이었다고 예.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여성 혐오적일 수밖에 없는 건 평소에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여성 문제라든가 여성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후보들이 광영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여성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말하자면 어떤 성희롱성 발언을 통해서만 지금 대선장에 전면적으로 드러났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렇게 내뱉어 버렸다. 근데 굉장한 역풍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후보 이거 이렇게까지 문제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정치적 의제를 발굴하고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남쪽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 발언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현실에 대한 판단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내뱉고 근데 이걸 실제로 들었을 때 굉장히 지금 많은 여성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물론 그런 식의 물리적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차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홍준표, 이준석 지금 20, 30대 남성들을 타겟으로 이런 식으로 SNS 정치를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청원이 50만 명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이나 소수자를 때려서 표를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여성이나 소수자를 때리면 표가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 당신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뼈아프게 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준표랑 이준석이 공유하고 있는 건 20, 30대 남성 표심을 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한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방송에 나오는 거 보시면요. 버튼들이 있어요. 어떤 버튼이죠? 윤석열 버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정치적 이야기에서 내가 어떻게 핍박받았는가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치트키가 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치트키가 아니라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쫓겨났었던 그 시절에 대한 고통을 그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내뱉는 정치인을 계속 불러서 말하자면 마이크를 주고 이야기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정치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본인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또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과의 합당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저는 제가 예상하면 다 틀려가지고 예측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 두 사람 손잡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너무 프린세스셔가지고 혹은 프린스라고 표현하나요? 내가 왕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두 개의 해가 하나의 장에 뜨기 힘들 거다. 그래서 20, 30대 남성들한테 어필하는 방식도 홍카콜라와 준스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전통 정치를 하는 방식으로 어필하는 홍준표와 내가 진짜 어른이다라고 어필하는 홍준표와 나는 당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준석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은 완전히 극우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굉장한 여우 같은 사람이라서 되게 계산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 안에 이준석과 손잡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 저는 사실은 홍준표의 정치가 그렇게 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기 격에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을 밑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러고 나면 손 잡더라. 내가 말하면 반대로 가더라.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예측이 잘 통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손희정 선생님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뉴스 간단하게 볼까요? 네, 네 번째 뉴스는 재정 이슈 띄우는 민주당입니다. 네, 어제 기획재정부 차관 인사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추경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차관, 임기근 조달청장이 2차관에 임명이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추경과 재정 이슈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차 추경 편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들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건데 뭐 아직 경제부총리는 미정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차관들부터 이 전면 배치를 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관련된 인사들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표 지역 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전에 논의됐었던 안을 좀 기준으로 삼아 보자면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된 지역 화폐가 될 것이고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1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이건 무조건 어쨌든 소비를 위한 것이다라는 형태인 거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오늘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지난 정부 예산 중에서 특히나 청년 지원 뭐 취약계층에 써야 되는 1조 원 안 썼더라. 이렇게 또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산 집행과 재정 투입에 대한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곧 집행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준비된 질문이 2개이긴 한데 합쳐서 이 기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복지 예산을 원하는 시민들을 떼쟁이로 보지 않는 태도를 일반화시키는 것, 정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5만 원 그래서 채정해서 나눠준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간 사용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을 줬었잖아요. 그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걸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조건 없이 이런 정도의 일종의 기본소득을 받아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대로 되지 않았죠. 네. 그런 합의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긴 그림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바꾸는 방식의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증세해야 된다. 재정 확장 지지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 적절한 곳에서. 네, 기디님이 손희정 선생님 분석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로 MD님도 손 선생님 시원합니다. 그저 빛이라고. 오늘 팬클럽 총 출동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손희정 선생님 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어떠셨는지 말씀 여쭐게요. 너무 사실은 기자님 너무 좋아해서 이거 짜고 한 것 같은데요. 네, 팬심으로 왔고요. 뉴스인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쭉 가십시오. 네. 또 모시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